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오디오 클립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26일 화요일 아침이 정말로 환하게 화창하게 밝았습니다. 주식시장도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그러기에 빠졌던 채권 시장이 기사회생하는 날이었습니다. 쫄았던 채권 시장이 정신을 좀 차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느냐, 75bp 펀치에 강타당하며 그러기에 빠졌던 채권 시장이 경기 하강 기미의 자양분을 받으며 벌떡 일어나다. 한마디 아닌가? 너무 긴가? 미안. 네, 너무 길었네요. 자, 75bp 펀치에 강타당하면서 그러기에 빠졌던 채권 시장이 경기 하강이라는 자양분, 자양 강장제를 먹고 벌떡 일어난 날이 오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너무 쫄았죠. 75bp 전날 91% 6월달에 75bp 금리 인상 가능성 페드워치에서 91% 그건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연유는 너무 채권 시장이 쫄은 것 같다. 원래 항상 그래요. 자본시장 아니라니까, 반등한다니까 까불지 마. 반등한다니까. 근데 또 맞아. 반등한다니까 또 맞아. 반등할 거야. 빡! 또 맞으면 몰라, 나도 나 좀 살려줘, 나 죽었어. 그때는 반등을 해도 또 떨어지겠지.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 심리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한 방향성으로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나면 못 견디죠. 사람 심리는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심리에 의지해서 주식 투자를 하면 거덜이 나게 되는 거고요. 심리를 역으로 이용해야만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와도 주식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제학 박사가 와도 안 되는 이유가 심리라는 산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급장 뛰고 하는 운동이에요. 아무리 그 가방끈이 길어도 이 시장에서 안 돼요. 가방끈이 짧아도 이 시장에 될 수 있어요. 왜? 심리적인 것들을 돌파하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뭐 이렇다 저렇다 막 세계야 이렇다 저렇다. 난 진짜 되게 웃기더라고.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심리가 흔들리면 다 꽝입니다. 다 꽝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페드워치 91%까지 올라가던 75bp 6월달 금리 인상 전망이 85%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75%를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채권 시장이 많이 올랐느냐? 네, 경기 하강이 목격되었습니다. 자, 댈러스 연은의 4월 제조업 기업활동 지수가 나왔는데 1.1이 나왔어요. 0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 좋다, 떨어지면 마이너스가 나면 나쁘다는데 1.1 좋잖아. 왜? 전월 8.7 어떻게? 전월 8.7 이번 달에 1.1 예상치 10.0 예상치 10.0 근데 답은 1.1. 자, 어떻게 돼? 확 떨어졌습니다. 제조업 생산지수도 나왔는데요. 제조업 생산지수는 10.8 나왔습니다. 전월 몇? 13.2. 떨어지네. 자, 3월 전미활동지수 0.44 전월 얼마? 0.54. 네. 이것도 떨어지네. 지표들이 지금 경제 활동이 꺾이는 모습을 다 보여줬죠. 물론 그 이면에는 경기 활동이 왜 꺾였어?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서 떨어진 걸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떨어졌어. 그러면 채권 시장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채권 시장 거봐 금리 올렸더니 경기 침체하네. 거봐. 근데 이것도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금리 얼마나 올렸습니까? 한 번 올렸습니다. 금리는 겨우 한 번 올렸을 뿐이죠. 금리 한 번 올린 걸로 경기 침체가 왔다? 이거는 약간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나 채권 시장은 언제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보고 싶은 것만,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은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파랗게 세상이 보이죠. 이걸 우리는 일컬어 증시 전문용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유 편향이라고 부르죠. 네, 채권은 채권의 보유 편향이 있고 주식은 주식의 보유 편향이 있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었는데요. 어찌되었거나 경기 하강이 포착이 되자 거봐 너무했잖아 하면서 이성을 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75bp 인상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채권 시장이 급등을 합니다. 채권 시장이 장중에는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채권 금리를 한번 살펴보면서 1인물 채권 금리를 살펴보면서 확인을 해보죠. 네, 채권 금리는 오늘 8.8bp가 빠져서 2.81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1인물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1인물 차트를 보면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오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닥권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오르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 아닌데.
이거 좀 이상. 아, 맞아, 맞아. 자 보세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금리가 아닌데, 이거 아닌데 뭐 좀 이상하다. 장중에 두 자릿수로 빠졌어요. 저게 지금 8bp 빠진 게 아니고요. 저 빠졌을 그 8bp가 넘게 10몇 bp가 빠졌거든요. 저 그림 좀 이상하다. 그림 치워주세요. 뭔가 아닌데 내가 본 거하고 다르네. 그림이 이상하네. 아,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8.8bp가 떨어져서 2.818이고 2.9 정도 됐었잖아요. 근데 장중에 이게 한 10몇 bp 빠졌었고 2년물 역시나 이것도 두 자릿수로 빠졌다가 지금 8.7bp 빠지면서 2.627. 5년물은 9bp가 빠졌습니다. 2.859. 그 다음에 30년물은 5.8bp 빠지면서 2.886%를 기록을 했습니다. 채권 금리가 모두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가격이 약간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자, 채권 시장 내에서도 현재 상황에 대한 금리 인상에 저항하는 목소리들이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여러 인포메이스에서 언급한 그 전문가들의 소리인데요. 줄리언 하워드 GAM 멀티에셋 솔루션 대표는 일부 정책 입안자들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75bp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며 경제에 피해를 줄 것. 인플레이션을 물리치기 위해 경기 침체를 원하는가? 나는 그것이 거의 정책 실수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75bp 금리 인상은 생각지도 마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언츠 수석 경제 고문은 지난주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방준비제도가 추세에 뒤처져 있다는 것, 그리고 연준이 정책 실수의 한가운데 있다는 우려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면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번 주에는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가 추가돼 성장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동시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이제 채권 하시는 분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또 당연히 얘기하게 되겠죠. 네,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하는 그 실강이 속에서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근원적인 something 현장은 뭐냐면 이 부분에서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저희한테 소식을 좀 전해주면 좋겠어요. 미국에 계신 분들, 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계신 분들 경기 어떤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고용 상황들 그 다음에 취업 상황들 경기 분위기 어떻느냐라는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금리 올리면 미국 경기 추락할 거라고 봅니다. 특별히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근데 연준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건 현장에 달려있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판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연준 말이 맞으면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고 채권은 피를 토할 것이며 채권 시장이 맞다면 연준은 금리를 올리다가 겁이 나서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리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나 금리를 급하게 올린 다음에 연말로 갈수록 다시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으로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두 가능성 모두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걸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현상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니까 양시장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는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이 좀 안정이 되어자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이 조금 잦아들었어요. 그런 덕분에 일부 그 위험자산, 특별히 주식시장이 반등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또 이번 주에 이제 실적들이 발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화는 여전히 강세를 그런데 보여주었어요. 달러화는, 그러니까 달러는 이것저것 다 치우고 그냥 단독 플레이 하면서 쭉쭉쭉쭉 달리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럴 만도 한 것이 금리도 이미 이 정도 그 6월 달까지만 올려도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금리, 즉 달러화를 그냥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지. 달러화를 보통 채권으로 들고 있겠지. 그러면 채권으로 들고 있으면 주는 달러화를 들고 있을 때 주는 이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아.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를 선호하게 돼.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들이 있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달러 지수는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현재 101.74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달러가 추가로 급등한 데는 유로의 약세가 있었습니다. 유로는 1.0713을 기록을 했는데요. 엔에 대해서도 유로가 굉장히 큰 폭의 약세, 1% 이상의 하루에 1% 이상의 약세를 보여주면서 폭락을 했습니다. 네. 원은 달러당 1250원, 그리고 위안은 장중에 6.6 갔어요. 우리 얼마 전에 6.3이냐? 야, 6.3 깨냐?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6.6 갔습니다, 장중에. 그러다 6.57로 여기에 위안 환율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위안화 안정화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25일 저녁 급한 거예요. 얘네도 지금 급했어. 응? 그럼 오늘 중국 시장은 예상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뭔가 조치가 나오면서 시장을 빠르게 반등시킬 것이다. 중국 당국에서 지금 중국 당국이 멋줄이 탔어요. 응줄이 탔어. 응?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25일 저녁 어제 저녁에 뭐를 했냐면 외환 지준율, 지급준비율이면 언제 은행이 쟁여놓은 돈을 지급준비율이라고 그러잖아요. 혹시나 몰라서 좀 쟁여놓고 있어. 너희 잘못되면 안 되니까 이게 지급준비율인데 지급준비율을 기존 9%에서 8%로 100bp나 전격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1월 15일로 소급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거 뭡니까? 네. 위안화 평가절상이 나오자 달러를 확 풀었죠. 그럼 이거는 위안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러를 확 풀었으면 달러 값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럼 위안화가 그동안 절하가 됐죠. 급하게 절하됐죠. 숫자가 올라가는 절하니까 절하된 거를 절상으로 좀 바꾸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6대로 가던 위안이 6.5대로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이 지준율 인하한 것 치고는 저는 오히려 지준율 인하한 것 치고는 6.5711이 만족스러울 수 있을 것이냐 100bp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 당국이 이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지금 중국 당국은 계속 공부를 해본 결과 방법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대전제를 깔고 시작하니까 뭔가 옴짝달싹 못한다. 대전제를 깔은 게 길을 외통수로 막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되었건 달러와 강세가 나온 근데 또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달러와 강세가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유럽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유로화가 올랐어야 되는 날이에요. 의외로 유로화가 떨어졌다는 건 지금 유럽이 얼마나 중국처럼 지금 막장이냐 이거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얘는 진짜 막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생각보다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걸로 일단 추정되고요. 지금 고용 빵빵 터지고 임금 빵빵 올라가는 거 봐서는 이게 이제 연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유럽은 좀 달라요. 유럽은 지금 왜 오늘 유로화가 올랐어야 되냐면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물론 르펜이 300만 표를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1300만 표를 얻었다고 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마크롱 대통령이 당신이 나를 지지해서 뽑은 게 아니라 극우파를 막기 위해서 나를 찍었다는 거는 나는 잘 알고 있다 라고 당선 연설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크롱이 자꾸 마크롱 헷갈려.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프랑스에 뭐가 있냐면 6월에 총선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러시아와 관계는 선긋기를 지속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독일의 경우는 어떤가요? 독일도 계속 지금 러시아 가스를 셧다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수입을 금지시킬 거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유럽은 전쟁 난 거와 에너지를 셧다운, 러시아발 에너지를 셧다운 할까야 말까 하는 것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상존하죠. 자, 그러면 유럽 중앙은행은 돈을 긴축을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완화된 상황들이 지속되고, 그런데 경기가 올라갈까요? 여기서 이제 독일이 러시아 그거를 원유와 가스를 쉽게 못 끊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해봐야 이 가격이 올라가면 러시아만 좋은 일 시키고 우리는 경제 멍들고, 그다음에 독일이 경제 멍들면 유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럽 경제가 멍드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서 쉽게 결정은 못하긴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셧다운을 하게 되면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경기는 침체하는데 인플레이션은 계속되는. 왜냐하면 유가가 오른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전쟁이 끝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 블링컨 국무장관 하고 국방장관이 키우에 갔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데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데, 하나 조금 신기하게 눈에 띄는 건 혹시 팔라듐 가격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팔라듐 가격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팔라듐 가격 한 달치로 한번 볼게요. 그 1일치로도 많이 떨어져. 자, 보세요. 폭포수처럼 떨어졌습니다. 팔라듐 가격이. 근데 어제는 더 큰 폭으로 빠졌다. 지금 너무 급하게 빠져서 살짝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게 과연 뭘 의미할까 한번 앞으로 우리한테 보여지겠죠? 어쨌든 우리는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달러화가 유로화 대비 강세에 있는 상황들이 구도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고요.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유로가 급격하게 반등을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오면서 급격히 축소되었던 위험자산 선호가 일부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Fear and Greed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Fear and Greed가 어제도 40이었고 오늘도 40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제 그랬죠. Fear and Greed가 생각보다 덜 떨어졌다고. 어제의 공포감이라는 거는 지난 주말이죠. 사실은 지난 주말의 공포가 훨씬 더 컸었는데 그게 다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그런 정도였고, 그러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났는데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기술주와 나스닥 등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finbiz.com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주와 뭐 모든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만 더 빅테크와 나스닥의 상승이 훨씬 더 눈에 띄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많이 떨어졌던 그 주식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저는 전반적으로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 이유가요,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즉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렇게 그냥 대충 호조세로 나갈 수 있겠고, 뭐 에너지 가격 하락이 됐기 때문에 에너지 쪽은 뭐 좋을 수가 없겠죠.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번 주에 중요한 포인트의 핵심은 결국 기업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거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상황입니다. 제2의 넷플릭스가 나오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근데 사실 기업 실적은 1분기 뭐 그런 대로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발표한 기업들의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좋은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좀 문제가 그거예요.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지금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중국의 셧다운입니다. 지금 중국 쿤산 지역이 멈추면서 실제로 애플 공장이 멈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쇄루프를 했는데 그게 원활히 돌아가나요? 지금? 돌아가다 말다 하는 분위기가 막 잡히죠. 폐쇄루프 뭡니까? 그러니까 다 숙식으로 그냥 다 처리해. 다 금치고 담벼락 쌓고 아무도 못 들어와. 이 공장 안에 있는 사람 안에서만 돌려. 근데 공장에서 발생해. 한 명이라도. 그럼 어떻게 되죠? 공장이 셧다운이 되죠. 그냥 멈춰버려요. 그러면 두 군데의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상징적인 시그널을 준 두 군데 회사. 하나가 어디죠? 네, 애플입니다. 쿤산 지역, 아직 정정은 괜찮습니다만 쿤산 지역이 셧다운 되게 되면 과연 공급이 원활할 수 있을 것이냐, 하나. 두 번째 어디죠? 상하이예요. 상하이가 30만 대 이상을 1분기 굉장히 많이 공급했고, 그리고 절반을 중국에다 팔았어요. 그래서 상하이는 굉장히 큰 공장입니다. 굉장히 큰 공장인데 여기가 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꽤 오래 쉬었어요. 이건 연간 실적에 이미 데미지를 입혔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만약에 이제 중국의 이 폐쇄루프가 어그러지면서 멈추게 되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간 생산량 전체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뒤집어 보면 오히려 뭐 이런 그 애플이라든가 이렇게 큰 기업들, 중요한 기업들 공장의 셧다운이 외국계 투자자들로 하여금 중국에 압박을 넣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너희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좀 펼쳐. 안 되면 팀 쿡에 내가 mRNA 보내줄게요. 좀 하세요. 이럴지도 몰라. 농담이고요.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더 확인이 되냐면 원자재 가격에서 저는 이런 흐름들이 엿보인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중국이 폐쇄가 되자 WTI가 100달러가 그냥 툭 하고 깨졌습니다. 뭐 이거저거 해도 안 되던 게 고공행진하던 유가가 WTI 기준 86.61달러 60으로 장중에는 5%나 빠졌어요. 툭 하고
그 상승의 고리가 끊어진 듯한 느낌 들었고요. 구리 2.25% 빠졌고 니켈 1.37, 알루미늄 4.59%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가를 끌어내는 또 하나의 이유인 것으로 보여주는 보도가 하나 있었죠. 뭐냐면 중국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올해 석탄 생산과 석탄 화력 발전을 늘리겠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석탄 생산을 작년도보다 약 7% 늘리겠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20년 대비해서도 꽤 많이 늘리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오늘 맑은 날씨 잘 보세요. 비 온 다음에 이제 못 봐. 우리 미세먼지의 도가니 속에 우리는 빠질 수 있어. 석탄 발전소 돌아가기 시작하면 어찌되었거나 유가는 이렇게 되면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중국은 그만큼 전 세계 자원에 정말 엄청난 식욕을 보여주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자, 그리고 기업 뉴스 진짜 재미난 거 이미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다른 거 얘기한다고 되게 중요한 뉴스 탑픽에 올라야 될 게 밀렸어 지금. 죄송합니다. 갑자기 반말 짓거리지. 죄송합니다. 네. 머스크가 테슬라 인수래. 트위터 인수에 최종 합의했다는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440억 달러, 주당 54달러에 트위터를 인수해서 비상장사로 전환하겠다는 뉴스가 발표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트위터는 5% 이상의 주가가 상승을 했고 오히려 테슬라는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네, 지난번에 보다 약 38%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서 회사를 사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나 중국의 생산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는 아침입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화들짝 놀랐어요. 지지율 인하한 걸로 봐서는. 그러면 뭔가 정책 대안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아침입니다. 자, 이번 주는 블랙아웃 기간이라 넘어가는데 50bp 다음 주에 금리 인상하고 나면 그 다음도 혼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긴 해요. 75bp냐 50bp냐를 가지고 혼전이 있는데 어쨌든 덕분에 75bp가 나오는 바람에 50bp 6월달 50bp는 장이 상당폭 소화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틀리지 않은 해석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